에클인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어떤 공격성을 볼 수 있을까? 에클이 안에서 라칸이 이제 참 편집증도 많이 설명도 하고 분열증도 많이 설명하지만 오늘은 공격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공격성 둘째가람 서러운 사람입니다. 아직 많은 부분 공격성 찾아서 공격성 안에 있는 나의 의미도 찾아봐야 되고 주체로서 정립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자, 분석이라는 거, 저희 요즘 정신분석 공부도 하고 정신분석을 받고 있고 정신분석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여러분들, 분석은 뭐냐면 라칸은 자기를 이해될 수 있는 존재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분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뭘 재료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이, 지금 여기에서 분석 상황에서 어떤 전이가 일어나고 그 전이를 통해서 특히 사람은 리비도 아니면 공격성인데, 그래서 이 범죄나 죄를 짓는 사람들도 그냥 사회적 어떤 이데올로기로 명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이를 통해 공격성을 분석해서 이해되지 않고 의미 부여되지 않은 주체를 이해해보자 라는 측면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칸은 공격성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저희들 공격성 없는 분들 없죠? 일단 지금도 다 하나씩 찾자면 공격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앉아있는 모습들,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듣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는지, 타자를 열심히 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공격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분석 현장에서 주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공격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순간에 섬뜩함 없는 분 없고, 그걸 포착하는 분석 상황이 있고, 그걸 통해서 공격성을 형성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태고적 이마고를 우리 메커니즘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범죄 짓고 있는 그런 양태들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만이 이게 뭔가가 끝이 나. 그래서 처벌받기 위해서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양태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격성은 분석 상황 속에서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제 분석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똑똑똑도 안 할 수도 있어. 발로 찰 수도 있고, 밖에서 나 이럴 수도 있고, 걷는 소리를 크게 들려서 나 갑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이 있고, 저희 내담자분들 중에는 29분에 앞에 서 있어요. 게다가 밖에 다 느껴지잖아요. 30분 되면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근데 정말 다양한 공격성의 총망라가 문 들어오기 전부터, 입장 전부터 출현합니다. 자, 여기서는 세 가지로 좀 나뉘는데, 분석 시간에 늦게 오거나 계산된 결석, 분석 시간에 늦게 오거나 너무 빨리 들어오거나 분석까지 아직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벌컥벌컥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 멀리서 입구부터 나 들어가요를 이제 광고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분석가마다 다른데, 그리고 담화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이 끊겨요. 그럼 분석가 입장에선 내가 뭐 잘못했나? 아이고 내 자세가 뭐 불편하신가? 자꾸 분석가가 살피게 해요. 내담자의 어떤 양태가 분석을 자꾸 살피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공격성이 출현되고 있는 거죠. 전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말을 주저해요. 제가 이제 줌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이제 직업군들과 다양한 선생님들과 만나고 있는데, 들어가면은 얘기를 안 해요. 그 눈만 마주쳐. 눈싸움부터 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얘기할래? 내가 먼저 얘기할래? 이거를 끊임없이 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런 주저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첫 말을 잘 못 떠올리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말하다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돼,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들, 라칸은 이 모든 것들을 포착해서 공격성이라고 봅니다. 아직 많아요. 자, 요구가 많은 어조. 선생님, 제가 삶을 살았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떡하죠? 계속 이거 선생님 말대로 살았는데요, 이런 게 좀 문제예요. 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문제예요. 자꾸 분석가가 지적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요구가 많은 어조와 어투로 계속 끊임없이 본인도 충분히 깨달은 것이 있어서 깨달은 걸 말하고 다음에 이제 문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모르겠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로 계속 얘기하면서 분석가로 하여금 아이고 나 다 줬는데 이제 골수도 달라고 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저거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러네. 그럼 이제 뭔가의 공격성인 거죠. 그 어떤 지식에 대한, 지성에 대한 어떤 공격성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봐요. 종종 비난과 질책 많이 하죠. 이게 눈썹으로도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만나보신 분이요. 선생님 너무 존경해요. 근데 입꼬리가 싹 올라가더니 이런 모습이 스쳐 지나가요. 안 듣고 있네. 안 듣고 있어. 그렇게 하고 지금 뭔가 불편하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눈밑이 떨리시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감각이 오만 가지 것들이 이제 펼쳐져요.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공격성으로 주로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아요. 질책하거나 분노감정적 반응을 위협하려는 목적을 가진 시위적 행위. 우리 청소년들 저희 발로 차고 들어와요. 차고 들어오고 몰래 들어왔다가 으악 놀래키고 그러면 다른 방도 상담하고 있잖아요. 온 센터가 울려요. 온 센터가. 와 정말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정말 그 또래 관계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인데 분석실만 뭐 자기 이제 주장성이 엄청나요. 일상에서의 공격성이 막 실현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죽을 것 같다라고 까무러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죄책감이 발동돼서 다음 주에 포테이토를 들고 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로 자기의 삶에서 아직 의미 잡지 못하고 뭔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분석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치는 때까지 모든 매 순간의 움직임과 말투와 안에 있는 내용이 공격성을 담고 있다. 아직도 남았어요. 자, 이야기가 불절돼요. 왜곡시켜요. 분석가 선생님은 이론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이미 꽂고 굴절시켜서 인식해요. 어떤 친구가 참 믿음 얘기를 막 했었어요. 믿음이 없었었는데 신앙 얘기를 막 하길래 그래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좀 답하고 선생님 참 기도하시니까 응답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아니 신앙적인 얘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다른 코멘트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선생님이 크리스찬이라서 이런 식의 그 어떤 코멘트 불편합니다. 표현하더라고요. 표현이니까. 근데 이미 어떠한 굴전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시키고 있는 거죠. 편집이 막 발동한 거예요. 본인을 개종시킬 것이라는 어떤 그런 편집적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실현 정말 많이 하죠. 저를 포함해서 많이 하죠. 이야기가 부정확해요. 어떤 우리 줌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연기의 전공이니까 얼마나 상상과 추상과 망상이 많겠어요. 이제 어느 날 선생님 제가 미국을 가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미국은 저는 처음에 이제 일정 조절 때문에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제가 일조를 해야 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한국을 내가 알려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괜찮냐? 지금 괜찮은 상태냐? 불안정한 뭔가가 있냐? 했더니 잘 분석해봤더니 부모님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비행기 값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부모님 돈을 써서 버려야 되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비행기 값도 그냥 여행 가고 싶으면 제주도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 멀리 미국으로 가려 하고 부모님과 떨어지고 싶고 돈으로 압박이 들어오고 연기하는 사람도 돈이 없거든요. 근데 집안에 흐르는 돈과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분기 때문에 비행기 값으로 이거를 빨리 탕진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실험과 부정확한 어떤 이야기의 구성으로다가 자기가 얘기하다가 길을 잃어요. 선생님 아까 그 친구는 그런 얘기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몰라. 자기가 논리성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는 많은 공격성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환상적 공포가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의 공격성 이것들이 표출되고 있죠. 언행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 손톱 물어뜯고 저는 주로 오늘 손톱 예쁘게 발라봤는데 여기 끝을 뜯어요. 저는 뜯으면서 이게 깔끔하게 뜯어질 때까지 뜯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잖아요. 거기에 묘한 어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면서 손 주변이 딱딱해지면서 펜 잡을 때 굳은 살이 베끼니까 공부할 때 편하고 그림 그릴 때 편하고. 아마 제가 어린 시절에 3학년 때 1년 동안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도대회 시대에 굉장히 많은 이제 수상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미술을 그만하고 싶었었는데 왜냐면은 아이들이 시기질투를 했어요. 이렇게 미술을 하면서 자꾸 상을 타니까 시기질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성이 요 굳은 살에 요 부분을 계속 공격하고 불안할 때마다 여기를 이제 자극하는 저의 특징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거. 그리고 물건 놓을 때 딱딱 놓는 거. 이런 거. 그리고 타자를 미친 듯이. 여러분들 이거 공격성이라고 해서 지금 기록 안 하시는 건 아니죠? 인형문이 없어서. 타자
후려치는 거, 그리고 볼펜 끄트머리 딱딱거리면서 언행하는 저 사람이 유창할수록 자기의 불편함이 행동거지들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면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뭐 하나 조용히 다녀야 될 거고. 이것도 공격성이라고 라카가 보는 건 거죠. 어떤 체계와 규칙, 도대체 숨은 어떻게 쉬어야 되고 이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분석에 대한 주관적인 이런 경험들은 그 안에 환상적인 두려움, 분노, 능동적인 슬픔, 신경쇠약적인 피로감들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드러나는 거,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해야 된다. 왜냐면은 박해의 감정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찔러 죽일 것 같아. 나는 항상 피해자. 이런 박해망상과 박해, 이런 멸절공포 같은 것들이 순간순간에 우리 표정들과 행동들과 어떤 뉘앙스로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박해망상. 공격성은 내가 내부에서 표출하는 거지만 외부에서 이미 당할 것 같은 박해 감정 때문에 이제 공격성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2세기 때 이미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공격성이 있다라고 이제 주창합니다. 자, 보면은 나는 눈으로 실제로 봤다. 유아. 이게 말하기 이전의 유아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이 질투심에 사로잡힌다. 그래서 창백한 얼굴이라는 감정적 반응과 원초적인 좌절의 이미지가 재활성화되는 도끼를 품은 시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타자를 향해 도끼를 품은 시선까지 갔다는 거. 그것이 바라보는 거울 반응. 우리는 타자의 어떤 리액션을 보면서 나를 이제 인준하게 되는데 이런 양태를 통해서 이미 우리 인간에게는 말도 트기 전부터 공격성.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데 말로 승화되지 않으니 그 모든 충동의 좌절은 다 공격성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특히나 강박증 있잖아요. 작은 의례와 작은 규칙에 목매고 그 하나도 이제 뭔가 딱 정결하고 뭔가 의례적이고 굉장히 뭔가 점검적이고 그 강박적인 특징들은 그 안에 공격적인 의도가 굉장히 다분한데 그 감추고 무언가 일하고 의례를 지키는 걸로 전치하고 부정하고 분열시키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막 자기 옷 매운새를 다듬는다거나 조금의 흐트러짐도 못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뭔가 반대, 부인, 과시, 거짓말하는 걸 통해서 저 강박증자의 공격성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분석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라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격성은요, 육체의 분해라는 이미지 때문에 태어나요. 보면은 한 아들이 있었어요. 엄마, 나 동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게, 굉장히 힘들게 갈등하면서 호소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뭐라 울부짖냐면은 그래, 나는 네가 성불구자라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정말 힘겹게 갈등하면서 고백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는 게이고 너는 성불능자였고 이렇게 암사자처럼 아주 포효하듯이 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워딩 자체가 너무 강렬했다는 거죠. 이런 의도적 공격성은 이 아들 주체를 갉아먹고요. 기반을 약화시켜서 완전 찢어 발겨버리고요. 분열시켜서 뭔가 거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라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성불구자라고 생각했다. 이전에는 엄마와 아빠가 상징적으로 리비드와 공격성이 잘, 법과 사랑이 잘 형성돼 있는데 이 의도적인 공격성이 들어오자마자 아이는 어떤 과정을 겪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례로 보자면 이만큼 많은 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후레 자식부터 시작해서 천하의 몹쓸 놈, 개망나니 빌어먹을 자식. 빌어먹을 자식이라니, 자식한테. 서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다더니 이런 얘기. 나라 팔아먹을 자식이, 불효자식. 너 때문에 죽겠다. 지 아버지 닮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 이런 언어들 지금 다들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소리씩 듣고 있었던 건 아니죠? 이런 말들이 아이한테 들어옵니다. 엄마의 언어의 워딩이 의도적인 공격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아빠한테 살짝 눈을 돌려요. 아빠, 엄마 왜 이래? 나 살려줘. 아빠, 나 법으로 이 여인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줘. 아빠가 경계가 되어주고 금기가 되어줘라고 상징적인 요청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웬걸 엄마가 너무 세. 이제 점점 잿빛이 되고 있어요. 엄마가 잿빛이 된 엄마를 보면서 엄마의 언어와 이 언어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아버지의 상징이 너무 부실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는 점점 어머니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젖으로 튀긴다고 하죠.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젖으로 살살 튀겨요. 잿빛이 되면서 두려워요.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엄마의 공포와 내 공포가 다 융합돼 짬뽕돼 있고 엄마한테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멸절공포, 박해망상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아예 재pit이 되면서 무엇이 일어났냐면은 이제부터 환상이 일어납니다. 그 언어가 있었고 언어 이후에는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환상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 찢어진 틈을. 어떤 환상이냐면 특히나 자기의 선택적 벡터가 자꾸 생기는데 생식기관의 제거, 거세공포 나오고 이제 거세가 되고 내가 훼손되고 절단되고 유기되고 다 사지가 다 찢어지는 분리되는 그런 환상을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자라왔다는 거예요. 다 찔리고 찢겨지고 자기 얼굴이 막 그로테스크해지고 그런 언어들로 계속 환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극단적인 사례지만 파팽자매 사건이 있었어요. 살해 사건이 있는데 1933년에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아까와 같은 그런 어떤 환상들의 어떤 실제인 거죠. 오후 5시 30분경에 경찰서에 전화가 옵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가정집인데요. 주인집 마나님과 딸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냐면 그 집 하인 두 자매가 파팽 자매가 죽인 겁니다. 현장에 갔는데요. 눈알이 굴러다녀요. 눈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사지를 다 절단해서 유기를 시켜놓은 건 거죠. 그리고 머리를 도끼로 잘라서 피복을 벗겨놓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잔혹하고 극악무도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까와 같은 그 환상들이 실체와 구별하지 못한 그 공격성인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에게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아이들 놀이를 하다 보면요. 인형 머리 따고요. 막 솜을 축축축축 하고요. 막 손가락 절단하고요. 막 내가 봤을 때 닭발 뜯어 먹는 것도 약간 그 잘 발라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도 자꾸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일본 문화인데 일본은 어느 한 나라 지정해서 인형 찢기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멸절과 이 유해될 거하고 찢어 발겨질 것 같은 것들을 이런 문화적인 걸로 계속 풀어내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봐의 어떤 공포. 내가 누군가 나를 해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까봐가 두려운 게 훨씬 크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징놀이와 이런 놀이를 통해서 파괴와 창조가 계속 발휘되지 않으면 내 안의 공포와 죄책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참을 수 없는 그 어떤 부들부들거림 때문에 다 찢어버리고 싶고 막 갈겨버리고 싶고 막 다 쑤시고 싶고 막 총으로 막 대가리 다 싸버리고 싶고 막 게임들 있잖아요. 막 헤드샷 같은 거 하고 애들이 머리를 한 번에 맞추면 그 게임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이 되나 봐요. 몸통 맞추는 것보다 머리를 한 방에 맞추면 굉장히 이제 좋은 점수 이런 문화들이 우리 인간한테 스며들어 있는 이런 환상들로 인해서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무서웠어. 네, 뒤에서 엄마가 이제 보고 있죠. 계속 아들이 계속 딸내미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부모는요, 그냥 그런 부모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요, 처벌 같은 거 없이 어떤 효과를 준다는 거죠. 그만큼 처벌자의 이미지는 우리를 굉장히 압도하고 있다.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이 그냥 푹푹푹푹 튀어나온다는 거죠. 사실 여기 일어서서 MRC를 들고 이 PPT를 보면서 이게 버튼 누르는 거 건강하게 공격성이 발휘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체에서 나와 너와의 그 소통까지 가면은 굉장히 건강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공격성이 많다면 주저하지 말고 강의 선택해서 강의 신청함으로써 내가 PPT를 어떻게 조절할 거야?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걸 전달할 거야? 건강하게 공격성을 표현해서 자리 잡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공격성으로 보자면 네가 공격하는 것은 너 자신이다 라는 라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악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 이게 악이잖아요. 악을 공격성, 불편하고 불쾌해. 뭔가 감정이라는 게 부정감도 긍정감도 나누지만 나를 좀 꽤나 불편하게 하는 이 악 속에 행복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보면은 자기처벌적 신경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갑자기 아프고 아니면은 골절이 일어나고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아픔, 뭔가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환들, 히스테릭적인 것들, 건강염려증, 모든 증상들은 자기를 처벌하는 법과 금기에서 싸우다가 죄책감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처벌하는 기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가장 무시무시하게 사회적 고통, 법이라고 하는 고통에 처하도록 만드는 모든 측면과 단절하고 해방된 탈옥수로서 신경증, 그러니까 즉 증상을 선택한다는 거죠. 사건 사고가 계속 사건 사고가 반복되고 내가 때 되면 이런 증상이 오는 거 아직 죄책감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기를 스스로 처벌하는 신경증이 출현한다는 거죠. 내 기능을 억제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을 못하게 하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공부를 쭉쭉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 너무나 좋잖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좋은데 그걸 하지 않아. 그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거나 범죄의 현장으로 본인을 옮겨놔요.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실패와 범죄라는 사회적 결과를 나옴으로써 자기를 스스로 처벌해서 죄책감이 부들부들 되는 것에서 좀 내려앉는 거죠. 네. 자, 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딱 명명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상징으로 딱 잡혀서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너의 역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이만큼까지는 하면 돼. 이만큼은 안 돼. 이런 모든 구별과 또 삶의 해법을 제안해주는 그 상징들이 나의 바람이었어요. 나의 바람을 타자인 아버지에게 요청했지만 부응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연약하고 어머니의 모성적 초자가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일시를 못하는 유산된 거죠. 못하게 되면은 충동이 좌절될 때마다 그 모든 좌절된 거 공격적 성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적인 것들이 흡수되고 범죄를 유발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집에서 법과 체계를 잘 못 지켜줬어. 그 경계와 교통정리를 해주지 못했어. 그러면 좀 더 큰 사회에서 이 교통정리가 되는 곳으로 본인을 갖다 놔요. 소년원, 경찰, 형사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은 집단의 규칙에 내가 복종돼서 그나마 한계 지어졌을 때의 경계 지었을 때의 안락함. 아, 이건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책감이 더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쇄되면서 자기가 스스로 처벌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회는 처벌을 통해 범죄와 법과 관계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고 있다. 그래서 많은 주체가 비행이라든지 노출증이라든지 절도 횡령, 익명의 명예훼손 쭉 가면 살인까지. 이 모든 범죄를 하면요. 성적 자극을 느껴요. 근데 라캉은 좀 더 들어가서 성적 자극뿐만 아니라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고착돼 있거나 그리고 발달이 정체돼 있고 자아구조가 갖는 문제들과 신경증, 법과 싸우고 있는 신경증, 법과 싸우는 신경증에서 억압의 기능이 많다 보면 공격성이 증가되고 증폭되고 그로 인해 죄책감에 의한 자기 처벌을 스스로 하는 행태다라고 이제 라캉은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분석가 앞에서 환자들은요 제약된 규칙을 요청을 해요. 선생님 저 뭐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지키는 게 좀 유연해지잖아요. 그또 공격성이 올라와서 이분에게 좀 더 강한 제약이 들어가야겠다라고 스스로 요청해요. 본인이 만든 현상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안 지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경계를 넘는다거나 했을 때 분석가가 지식이나 상징을 가지고 딱 잣대를 대게끔 본인이 스스로 만든다는 거죠. 그때 우리 분석가들은 포착해야 돼요. 아, 지금 좀 더 건설적이고 탄탄한 법이 필요하다. 그 요청이구나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무지에서부터 해방을 위해 그 법과 규칙을 제한받고자 하는 거죠. 목표가 없어서 죽음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되고자 저런 제한된 규칙을 요청을 하는 건 거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분석가의 처분에 본인을 맡기려고 한다.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상징을 찾아 산만리하는 모든 내담자들의 아주 간절하고 절절한 그 외침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것은요, 해독제를 만들어 줄 것인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느냐. 퇴행, 좌절, 전형적 발달의 거부에는요, 위대한 단계만의 그 어떤, 거쳐야 하는 것들을 가는 거죠. 젖을 먹는 젖먹이는 젖을 떼고, 분리를 해서, 젖을 떼야 되는구나 라는 상징을 잡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아버지의 법과 금기와 나의 어떤 욕망이 흔들려? 어머니를 포기해야 돼? 어머니를 포기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극복해 나아가고 사춘기, 성숙기, 어머니 되기 좀 더 성숙한 존재로 가는 그 의례마다 수행해야 되는 어떤 과제들을 법과 규칙으로 상징적 것을 통해 상징을 잡아서 수행해야 된다. 법 지키는 거 되게 어렵죠. 쉽진 않죠. 하지만 종당에 내가 내 욕망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법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경계를 짚고 안정을 취하는 것, 즉 내 의미를 찾는 거라고 이제 라캉은 이야기합니다.